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경옥입니다. 안녕하세요. 탕버 차오시 중공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 중공 국가주석 장쩌민이 11월 30일 12시 13분 상하이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는 노련한 정치가로 육사 탄압의 가장 중요한 참여자이며 최대 수혜자로 지목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황제가 죽으면 사람들은 그의 일생에 대해 평가를 하곤 합니다. 육사운동 참여자로서 장쩌민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먼저 이 느낌을 4글자로 요약하면 그는 사유여고 100번 죽어 마땅하다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는 늙어서 사망했지만 중국 현대사에서 없던가는 악인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지금은 백지혁명이 일어난 후잖아요. 다들 분노의 감정을 시진핑에게 겨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시진핑의 전염병 봉쇄 사태는 많은 사람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대사에서 중국 제1죄인은 바로 장쩌민입니다. 장쩌민의 죄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1989년 이후 올해로 33년이 흘렀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중국에는 여전히 그의 그림자가 남아 있습니다. 영향력은 항상 존재하며 매우 큽니다. 후진타오 집권 10년은 기본적으로 꼭두각시 황제였습니다. 글쎄요, 지금도 시진핑이 집권하고 있다고 하지만 장쩌민의 끈앞풀들은 전국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중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특히 사악하기 짝이 없는 일들은 모두 그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요약하자면 가장 큰 범죄를 최소 3가지로 말해보겠습니다. 작은 일은 잠시 논하지 않겠습니다. 첫째, 그는 육사 진압의 주범 중 한 명입니다. 육사 진압의 원흉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명 아니면 3명이라고 생각하죠. 두 사람을 말하면 다들 덩샤오핑과 리펑을 말합니다. 바로 덩리입니다. 나는 육사 참가자라 알고 있습니다. 과거 육사운동으로 덩샤오핑은 물러나라, 리펑을 교수형에 처했다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사실 장쩌민이 그중 가장 중요한 원흉입니다. 어떻게 보면 리펑보다 더 중요합니다. 모두가 리펑이 도살자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리펑은 총리였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5월 20일 계엄령을 말합니다. 또 인민대회당에서 학생 대표와 대화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육사 진압의 제1원흉은 당연히 덩샤오핑입니다. 바로 그가 진압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제2원흉은 장쩌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오늘 이 일을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장쩌민은 상하이에서 당서기를 맡고 있었습니다. 5월 22일 덩샤오핑은 그를 급히 베이징으로 불렀고 5월 24일 덩샤오핑의 집에서 정치국 확대 회의가 열렸습니다. 실제로 덩샤오핑은 정치국 위원도 아니고 정치국 상무위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태상왕 권리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가 중국의 지도자라고 말했습니다. 짜오쩌양도 회의에 참석했는데 당시 덩샤오핑은 태상왕의 신분으로 짜오쩌양을 파면했습니다. 파면 후 반드시 새로운 사람을 임명해야 하므로 많은 사람은 리펑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덩샤오핑은 장쩌민에게 짜오쩌양의 뒤를 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외부 분석이 많습니다. 당시 덩샤오핑은 장쩌민이 상하이에서 가장 비판적인 신문 세계경제도보 탄압에 공을 세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장쩌민은 중공중앙위원회 덩샤오핑과 리펑에게 편지를 써 철권력을 강력하게 사용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바로 1989년 시민운동을 군사적으로 진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덩샤오핑은 이 2가지 점에 근거해 장쩌민의 확고한 프롤레타리아 입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짜오쩌양에 대한 불만과 리펑에 대해서도 그다지 안심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덩샤오핑은
장쩌민을 아주 좋아했고 급히 상하이에서 베이징으로 전건시켰습니다. 지도자가 직접 지정해준 헬리콥터를 타고 승급한 것입니다. 그는 그때 정치국 상무위원이 아니었는데 한 번에 세계급 승진하여 총서기가 됐고 5월 26일 베이징에 입성한 이후 장쩌민은 사실상 중공 최고 지도자로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했습니다. 육사 이 기간의 모든 주요 결정은 장쩌민 주정기간에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육사 탄압의 주범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육사 탄압의 공로로 총서기 자리를 굳건히 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총서기를 지냈습니다. 후진타오 때 장쩌민은 총서기 자리에서 퇴임하면서 군사위원회 주석 자리는 내놓지 않고 10년 동안 후진타오를 꼭두각시로 만들어 태상왕으로 계속 지냈습니다. 그는 군사위원회 주석으로 2년을 더 머물렀습니다. 총서기직에서 물러난 후 2년을 더 있었던 셈입니다. 그가 퇴임하면서 부하 시차이호우와 그보시옹을 군사위 부주석으로 임명했습니다. 장쩌민은 후진타오가 힘을 쓸 수 없게 해 기본적으로 후진타오는 꼭두각시 황제였습니다.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고 장쩌민이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저우융칸과 끄나풀들, 보시라이와 끄나풀들은 후진타오를 안중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우융칸은 당시 정법계 왕이었습니다. 정치국 상무위원, 그들은 후진타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89년부터 후진타오 퇴진과 시진핑 집권 초기까지 최소 20년은 사실상 장쩌민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앞에서 3가지 범죄라고 말했는데 2가지 범죄는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현재 중국의 모든 부패, 사회 부패의 1차적인 책임 혹은 완전한 책임은 장쩌민에게 있습니다. 장쩌민 그가 의도적으로 부정부패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각급 관리들이 의도적으로 정부를 부패하게 하고 사회를 부패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 도덕성을 함께 타락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도덕 부패를 전 세계로 수출하여 미국 정치인을 포함해 전 세계 정치인들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중공을 처리하기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람의 몸에 있는 악성 종양처럼 자를 수도 자르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건강한 세포가 같이 죽을 수 있고 그렇다고 제거하지 않으면 온몸으로 퍼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장쩌민이 통치했던 중공입니다. 빠르게 퍼지는 악성 종양처럼 인류 전체가 이 암세포를 갖게 됐습니다. 암에 걸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쩌민에 의해 발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당시 모든 불안정한 요소를 초기에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국민을 부패시킨 후 술에 취한 듯 한평생을 흐리멍덩하게 취생몽사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가 강조한 고로 소리 없이 큰 돈을 벌자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모든 중해 국가 원수든 봉건 황제든 왕조든 제왕이든 이런 식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묵묵히 돈만 벌자고 하는 그런 슬로건과 아이디어를 강조한다면 사회 정의는 필요 없습니까? 사회 도덕은 필요 없나요? 사회 규칙은, 사회법은 필요하지 않나요? 대체로 큰 돈을 벌기 위해 숨죽여 복종하게 됩니다. 돈을 벌 수 있는 한 다른 모든 것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회의 완전한 부패를 야기한 것입니다. 중국 사회는 급속도로 부패했습니다.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마오쩌둥 시대의 문화혁명 때 중국 사회 도덕은 지금처럼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1989년 이전은 말할 것도 없고 덩샤오핑 시대 때는 지금 북한처럼 단순했습니다. 말도 되지 않지만 이 사회는 매우 좌파적이고 다양한 정치 투쟁이 있지만 일반 서민들은 거짓말을 하거나 뭘 훔치는 일을 하면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에서는 주위 사람을 대상으로 나쁜 짓을 하며 주위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낯선 사람들을 잘 믿지 않아 낯선 사람을 괴롭혀 이득을 볼 수 없어서 가까운 사람만 속이고 사취합니다. 이 사회 부패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고
해외 고대와 현대, 어떤 나라 지역사회에도 없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이 국면까지 타락했습니다. 중국이 오늘날 이렇게 다사다난한 상황에 직면하고 거의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근본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쩌민은 사회 전체 부패를 초래하고 정부를 부패하게 한 장본인입니다. 이것이 그의 두 번째 죄입니다. 그의 세 번째 죄로 가장 심각한 범죄는 파룬궁에 대한 것입니다. 참혹하기 그지없고 잔인한 박해는 1989년 6.4 사건을 뛰어넘었습니다. 이 박해는 1999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해의 강도와 잔인함은 모두 전례 없는 것이었습니다. 1989년 6.4 사건은 그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지나갔으며 1, 2만 명 정도 잡혀갔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총을 쏘아 진압했으니 당연히 참혹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1999년 장쩌민이 파룬궁을 박해할 때는 3개월 안에 파룬궁을 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파룬궁 수련자들은 억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파룬궁을 없앤다는 것은 대량 학살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파룬궁 수련자는 육체적으로 소멸되지는 않았지만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이 노동교양소로 보내져 각종 박해를 받고 실종되고 끝내 생체 장기 적출까지 범하여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대사에서 유대인을 강제 수용소에 가두고 가스로 죽인 것은 나치의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식의 살인은 생체 장기 적출에 비하면 정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듣도 보도 못한 가장 끔찍한 생체 장기 적출이 장쩌민 때 일어났습니다. 또 6.10 판공실이 건립되고 단계적으로 안전유지관리 판공실도 건립됐습니다. 그리고 장쩌민은 결국 때려 죽여도 죄가 없다는 구호를 제시했습니다. 예전의 중국은 법치 사회가 아니었지만 다소 법률이 있었습니다. 내가 1989년 투옥됐을 때 간부들은 죄수들을 시켜 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왜냐하면 간부들이 직접 때리면 불법이라는 것을 압니다. 잘못되면 언젠가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그때는 곤란한 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값을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들은 직접 사람을 때리지는 않습니다. 간부들이 사람을 시켜 때립니다. 그러나 1999년 파룬궁 사건 이후 장쩌민과 6.10 사무실 끈앞풀들은 때려 죽여도 죄가 없고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해 그때부터 직접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생체 장기 적출까지 했는데 주범은 장쩌민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범죄만 해도 중국에서 33년이 흘렀습니다. 이 3대 재행의 주범은 모두 장쩌민입니다. 사람들은 백지 혁명 이후 시진핑이 나쁘다고만 말합니다. 전염병 이후 많은 젊은이가 시진핑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장쩌민에 대해 잘 모르고 알아도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말도 안 되게 장쩌민을 추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극소수이긴 하지만 장쩌민을 추모하는 이유가 일종의 반항심 때문일까요? 지금 당신이 시진핑을 이렇게 나쁘다고 생각해 그가 물러나기를 바란다. 그는 우리를 봉쇄하고 집에 가뒀다. 우리는 이전 지도자가 그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들이 덩샤오핑의 6.4 학살 후 마오쩌둥을 추모하는 것처럼 말이죠. 마오쩌둥은 우리를 죽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은 매우 근시안적이고 또한 매우 감정적입니다. 오늘 내가 그것에 대해 말하는데 장쩌민에 관한 한 근대사의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그가 한 모든 일은 최악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죽음에서 그를 정론한다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죄상을 밝혀야 합니다. 그가 저지른 세 가지 범죄는 역사에 영원히 남을 것이며 영원히 잊혀지면 안 됩니다. 그의 사건은 아무도 뒤집을 수 없게 해야 합니다. 미래 어느 시기에 더 사악한 지도자가 나타나더라도 장쩌민을 더 나은 명군으로 잘못 알리지 못하도록 그의 제명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것이 지식인으로서 독자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서 영원히 응락해서는 안 되며 세인들에게 중국이 부패로 인해 지옥을 향해 가게 됐다고 경고해야 합니다. 중국이 지옥 같은 나라가 된 것은 짱쯔민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매우 정확하고 적절한 분석입니다. 많은 사람이 파룬궁 박해와 같은 큰 일이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문화대혁명 때와 같게 느낄 수도 있는데 문화대혁명이 끝나자 마오쩌둥은 사망했습니다. 마오쩌둥이 죽자 덩샤오핑은 지식인들의 억울함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장쩌민의 죽음에 시진핑은 파룬궁의 억울함을 바로잡아 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유추할 수 있는 비유입니다. 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시진핑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중국 전역에 생기가 없는 잿더미 같은 나라에서 갑자기 백지혁명이 불붙기 시작하리라곤 시진핑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백지혁명이 일어나자마자 여러 가지 힘들이 겨루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모든 종류의 힘들이 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체제 안이나 밖이나 여러 가지 힘이 있습니다. 체제 내에도 각종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진핑 부하들과 시진핑 일파, 그리고 후진타오 일파, 청년동맹위원회 등 비록 공개적으로 결별하지는 않았지만 정권 쟁탈을 위한 치열한 암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쩌민의 패거리는 전국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특히 정법 시스템에 많습니다. 이 시스템은 나라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군사 시스템에도 많습니다. 지금은 이들 3자를 말하지만 더 크게 말한다면 태자당, 덩샤오핑까지 포함됩니다. 다른 권력 일가도 있습니다. 천인 일가 등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중공은 마치 갯대 같습니다. 대야 안에서 서로 꼬집고 누구도 상대방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먼저 도망가려고 하지도 않죠. 장래에 책임을 추궁할 때 누구도 이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백성들에게 행한 극악무도한 죄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 책임을 면하려고 할 뿐입니다. 오늘날 백지혁명이 일어나면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는 지금 그런 면에서 시진핑이 파룬궁의 억울함을 바로잡아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시진핑이 만약 기세등등하고 세차게 밀려오는 인민의 저항 소리를 안다면 첫째 봉쇄를 풀까요? 그러면 동적 제로 정책이 틀렸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다음 봉쇄를 해제하고 사람들을 좀 풀어준다면 인민들의 반항심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화산 분화구처럼 좀 방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룬궁 박해를 멈추든지 아니면 파룬궁의 억울함을 바로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일부 민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사의 억울함을 바로잡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가 육사의 억울함을 바로잡는다면 백지혁명은 조금 수그러들 수도 있습니다. 아마 시진핑이 민중에게 권력을 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해 아직 희망이 있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앞으로 고르바초프처럼 정당을 개방하고 매체를 개방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는 양식 있는 인사, 학자, 지식인 혹은 인권투사, 민주투사입니다. 나는 세 가지 정체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 나는 내가 양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식인으로서 자주적인 인격을 가진 지식인으로서 권력을 인민이 가진 나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나는 인권투사로서 1989년 육사 희생자며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시진핑이 독재자고 일당 독재를 하며 앞으로도 파룬궁을 박해하고 육사 탄압이 멈추지 않는다면 나 같은 경우는 귀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많은 육사 정치범들이 여전히 박해받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시진핑을 거부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백지 혁명을 계속할 것입니다. 독재자가 무너질 때까지, 공산당이 무너질 때까지, 전국 보궐선거를 실천할 때까지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는 그가 약간의 양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몇 가지 경고를 하고자 합니다. 그가 파룬궁의 억울함을 풀어주든 말든, 봉쇄를 풀든 말든, 6.4 운동의 억울함을 풀어주든 말든 우리는 여기서 끝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봉쇄를 해제하면 끝이기 때문에 2차 바이러스가 터진다면 더욱 엄격한 봉쇄가 있을 것이고 다음에는 더 심각한 계산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파룬궁의 억울함을 풀어준다고 멈춘다면 다른 신앙단체나 다른 집단이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시진핑이 티베트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줄까요? 그가 홍콩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줄까요? 홍콩 민주투사들의 억울함을 풀어줄까요? 그가 지하교회 형제자매들의 억울함을 풀어줄까요? 그가 만약 모두 풀어주고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면 그럼 중국이 민주주의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민주주의로 가야 합니다. 단지 그가 6.4 운동을 풀어준다고 해서 나를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심지어 나를 중난하이로 초대해 인민대회당으로 모셔간다 해도 나는 그에게 첫마디로 난 아직 당신을 반대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나는 시진핑에게 당신은 물러나야 한다. 권력을 백성에게 돌려줘야 한다. 당장 백성에게 권력을 돌려준다면 우리는 아마도 당신에게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나는 또 우리에게 공평한 경쟁 환경을 주고 우리 모두 공평하게 경선에 나서야 한다. 누가 미래의 집권자가 될 것인지 백성들이 선택하게 하라. 만약 당신이 끝까지 완강하게 저항하고 인민들을 탄압하고 6.4 사건처럼 우리에게 총을 쏜다면 당신은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와 이집트의 무바라크와 같은 최후를 맞게 될 것이다. 당신에게는 모든 기회가 사라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려는 것입니다. 매우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